공수처를 음. 탓하는 여론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의지 부족과 전략 미스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을 상대로 이제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강력한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그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 뭐 아수라장이던데 오동훈 처장이 나와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히 어제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풀한 내용 그렇게까지 저항할 줄은 난 진정 몰랐었네. 이 태도에 대해서 경악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취재를 해보면 저도 그 지난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세상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빈손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공수래 공수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손처, 공손처. 그러니까. 뭐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직의 명운을 걸고 CBS의 구용의 논설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체포해서 끌고 나와야지. 음.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나오면 공수처 문 닫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구용의 기자가 이 작전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 그 울분을 예, 토하셨군요. 울분을 예. 토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인 음. 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또 이제 역순으로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공수처는 이런 큰 사건 체포영장 집행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검사들도 열댓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호기롭게 출발은 하였으나 역량의 한계와 그러니까 과욕이 부른 참사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 거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 그동안 경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현장을 온전히 경찰에 맡겼어야 하는데 네. 그날 정오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점심 무렵에 오동훈 처장이랑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 간에 뭔가 수뇌부 간에 이제 대화가 있었는데 네. 핵심은 경찰 쪽에서는 1차 저지, 2차 저지, 3차 저지 뚫고 가니까 박종준과 김성훈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용연파와 또 이제 김건희 라인과 연관돼 있으면서 실제로 제가 경호처 취재해 보면 내부 조직을 굉장히 형해화시키고 뭐 좀 망가뜨리는 이제 핵심 몇 인방 이렇게 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저 두 사람이 그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현행범으로. 네. 왜냐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권총을 차고 있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하고 예.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냥 무슨 권총인지 아니면 기관총인지 그거는 뭐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이 사이에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총격전 유혈 사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단어로 압축되는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론이 불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쪽에서는 유혈 사태 나고 총격전 나면 경찰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고 경찰은 이 사건 지휘를 누가 하고 있는데 경찰더러 그걸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그걸 마찰설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네가 책임지네 내가 책임지네 하다가 야 접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만에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합 5시간 반 만에 이제 작전을 허이허이 털고 돌아서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고 또 한켠에서 지금 취재를 한 것은 1차 저지선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뚫리더라. 그러니까 사병들이 처음에 배치하고 있었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들어갔대. 여기서 그 코미디예요. 여기 내가 그 얘기 듣다가 야 이게 진짜 이건 대한민국 수사기관 맞나 공수처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러고 났더니 또 차벽이 있고 2차 있겠죠. 저지선이 네. 있는데 이제 그때는 몸싸움을 한 거예요. 몸싸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다가 또 뚫려서 또 들어갔어요. 3차 저지선에 가서 이제 여러 그 수뇌부들이 보여서 체포하고 끌고 나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은. 들어갔을 때 경찰은 예. 여기서부터가 코미디인데 자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수뇌부 간의 갈등도 있었고 뭐 유혈 사태 나면 누가 책임질 거네. 총격전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막 이제 이러던 와중에 그 현장에서 판단은 체포를 한들 돌아봤더니
차벽이 막히고 그다음 차벽도 막히고 해서 끌고 나올 방법이 없더라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전을 시작할 때 수갑 딱 준비해 가지고 300개면 300개, 500개면 500개 딱 준비해서 딱 넣고 그다음에 그 공무집행 방해하는 순서대로 다 수갑 채우면서 옆에서는 수갑 찬 인원들을 채운 인원들을 호송할 수 있는 호송차를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차벽을 쌓아놨으면 크레인을 동원해서 차벽 뜯어내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사람들 수갑으로 체포하고 다 차에 태워서 호송해 버리고 이러면서 뚫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덜렁 들어가서 돌아보니까 차벽이 다 막혀서 자, 이 대목에서 기침을 목이 메이네. 예, 목이 메이다 보니까 기침과 목이 메이 섞여가지고 설명하시다가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목이 메이고 네. 답답하고 그러니까요. 한숨 나오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막혔더라. 그래서 끌고 나올 방법이 없더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하는 그러니까- 상황들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 다양한 경로로 취재하신 기자분들이 그날 무산이 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안 걸렸을 거예요. 한 3일 동안 들었던 얘기를 종합하면 한심함을 넘어서 이건 뭐 이제 방송에선 다들 표현을 못 하시고 사석에선 그냥 다 쌍욕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도 예. 이거를 맨 처음에 듣고 믿을 수가 없었대요. 예. 경찰 측 얘기를 대부분 종합해서 공수처가 이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절대로 체포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 자리였었던가요? 그때도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공수처는 뭐 꽁 하나 사냥 못 해본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멧돼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데 역량도 부족했지만 전 역량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박약이었다? 네. 사람이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의지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는 점심시간에 1시 반에 그걸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다 미쳤구나. 절대로 못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가 이제 싸움 못하는 애들이 네. 왜 주둥이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 하기 전에 계속 막 이제 언성 높이고 입만 살아서 그동안 공수처 차장 뭐 공수처장 공수처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반드시 집행하고 엄단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말에 막상 그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차장한테 꽂히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만 보면 기껏해야 50명인 검사 수사관 인력이 200명 짠 스크럼을 어떻게 뚫겠냐? 주말에는 눈이 와서 못했다? 이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결빙. 이게 바다 미- 결빙 때문에 이건 이제 미친 거죠. 이건 이제 제정신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엄동설화나 2박 3일 동안 한남도 관저 앞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수처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차적인 책임을 물론 경호처에 물을 수 있지만 공수처는 이건 뭐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이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 책임은 사실은 그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소위 얘기하는 경호 3인방 예. 그 사람들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예. 저 혐의로 즉각 체포를 해도 모자른. 이런 네. 상황인데 오늘까지 안 나오고 10일 날 이제 또 그렇습니다. 3차 삼차. 소환을 요구했는데 저는 100% 안 나온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긴급체포 대상이 돼서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번째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당일 그 오전 10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계가 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국수본 쪽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총성이 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전진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기계 있다. 기계 예. 있다. 이랬는데 12시 반 넘으면서 상황이 급변하더니 떨레떨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취재했더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상황이 종합이 된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위중한 순간입니까? 아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총격전뿐만 아니라 그밖에 어떤 상황에도 사전에 대비해서 판을 짜고 들어가서 한 번에 단숨에 끝내야지. 그게 아니라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하고 3차 지금 뭐 방금 뭐 오동훈 처장 그 국회 그 법사위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집행에 나서겠다. 이런 말이 너무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막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국수본 쪽에서 이제 더 이상은 공수처랑 같이 일 못하겠다. 공조본 깨겠다.
공조본 깨고 그리고 사건 제2첩 받아가지고 경찰이 스스로 하겠다. 경찰이 네. 주도해서 하겠다. 공수처 빠져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말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 또 봉합이 됐죠. 달래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수처하고 다시 이제 봉합해서 가는데 아마도 차기에 있을 그 체포영장 작전은 공수처보다는 아마 경찰이 대대적으로 나설 그럴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있고 네. 그냥 그 검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 있잖아요. 행정. 예? 그런 정도만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지위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현장에 나가서 사건 음. 지휘하는 정도고 작전 전반은 아마도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중심으로 네. 해서 경찰이 판을 세게 차고 가지 않을까. 네, 공수처의 무능과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 이면을 보면은 경호처가 그 안에서 또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서 33 군사경찰대 55 경비단 병사들을 현장에 띠익기로 동원을 했다. 병사들을.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네. 그맨 처음에 이제 병사들 동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한 것으로 저도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 주말 사이에 경호처장의 입장이 영상으로 이례적으로 나온 거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제2의 내란을 벌이고 있다. 이건 뭐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짚었던 대로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것이고 네. 뭐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 본부장, 그 본부장. 밑에 또 부장 이런 사람들까지 뭐 김건희 라인이니 김용현 라인이니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경호법이라는 것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네. 형사소송법 같은 것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결사옹위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밝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체포영장 사전 구속 영장 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파면 결정 이후에도 경호처는 관저를 벗어날 생각이 없을 거로 좀 봐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간도 절대로 관저 밖을 나오려 하지 모든 않을 집행을 것이다. 부정하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법을 이미 초월한 단계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소법적인. 무법자예요. 네. 무법자라고 상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저는 이제 경찰 쪽에서 앞으로 이제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할 때 주도하면서 이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뭐 형식적인 일은 미란다 고지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압도적인 화력과 물리력으로 경호처와 이 관저를 제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이 내전 상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성광 저-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저는 요즘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어제도 이제 그 2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매블쇼의 김갑수 선생님 이제 이분이 막 울분을 막 토해시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뭐 유시민 작가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김갑수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울분을 토하시는데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너무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제 뇌를 의탁하고 나오거든요. 집에다 두고 나와요. 합리와 이성을 두고 나와 두고 이성을 나와야 견딜 수 됩니다. 있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의 빙의를 해서 사태를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파면 결정은 불법이다, 무효다. 이미 지금 국민의힘에서 군불 떼듯이 다 모든 게 무효인 겁니다. 그런 국면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예. 방법은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진압을 해야 돼서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경호처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란 세력입니다. 진압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윤건영 의원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니까 이광우 경호본부장인가요? 이광우. 예, 이분이 보니까 뭐 사무직 직원들에게까지 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결방용 케이블 타이라든가 네. 뭐 총기 지급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얘기를 네. 민주당 의원의 주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키느냐? 김건희와 김용현 라인 일종의 패밀리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호처 내부를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용현 그리고 김용현이 심어놓은 씨앗들이라는 얘기가 이제 공수처 내부에서 네. 좀 나오는 건데요. 그 차장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그 경호 차장이죠. 그러니까 경호 그 처장은 박종준 처장은 사실상 좀 약간 허수아비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네.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드냐면 사실은 깜도 아닌 사람들을
도저히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발탁 세워놓더니 조직을 멋대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광호 본부장을 이제 직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평판이 있고 저 사람이 실제로 간부로 승진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음. 대체로 균질한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김용현 시절에 발탁을 해서 본부장 이렇게 도저히 뭐 2, 3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승진을 시켜놓았다라는 네. 소문이 경호처 안에 있는 거예요. 경호관들 사이에. 그러니까 일종의 영이 서는 사람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제 뒷배가 있음을 직원들한테 널리 그 설파를 하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그 흔들었다. 이제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이 예컨대 이제 경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아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네. 그때부터는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 내부 취재를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 5인방. 예, 직원들이 꼽는 김건희 5적, 10적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망친 5적 뭐 이런 정도의 이 세 사람이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호처 그 지난주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경호처 일반은 다들 정년이 보장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예.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경호처 경호관들은 대체로 청운동에 한 동네에 살아요. 관사에. 그렇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보내고 한 중학교 보내고 거기 남자 학교도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가. 네. 그 동네는 대체로 그렇게 가는 일종의 동네 사람들이고 다 일반 시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직업이 경호관일 뿐인데 왜 우리가 윤석열의 인간방패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더 취재했더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1차에 끝내지 2차까지 하게 되면 범죄자가 곱하기 2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그 공무원들이 또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번에는 500명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일반직 방호과 다 합치면은 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경호관에 해당하는 사람 한 5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지은 총경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경호처 통해서 확인한 것은 5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명을 싹 다 끌어다가 그 앞에 방패막이로 세우면 최소한 몇백 명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멀쩡한 평범한 시민들을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드느냐.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다 김건희와 김용현이 세운 세력들이다. 이 세력을 걷어내지 않는 한 경호처의 반복될 것이다. 정상화는 네.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첨언을 하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 일을 하는 직업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을 때 그냥 이참에 제압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오히려 거예요. 마음이 예. 그렇죠. 그래서 팔짱 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앞에 이제 과정을 이제 장 기자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뭐 이제 지난 주만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이 되고 나서 여러 이제 방법론들이 나왔는데 정말 농담처럼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그 경찰 드라마 이런 데 나온 것처럼 확성기 켜고 뭐 1부터 100까지 계속 연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략이 나왔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경호처장 체포영장,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검토 중 이런 지금 네. 단독 보도 동아일보에 오늘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일단 윗라인을 깨고 그렇죠. 아랫단으로는 네. 이제 연금에 대한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사실은 어제 직장협의회에 맡고 있는 회장님이신가 이제 이분이 경찰에 민간계 네. 맞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직협회장. 방송 나오셔서 연금을 강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실제로 치명적입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범죄자로도 만들지만 가족에게 타격을 주는 엄청난 행위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 입건되고 수사받고 이제 전력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국가에 복무해왔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1차 시도 무산되고 나서 이제 스멀스멀 나오더니 이젠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주 내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솔루션을 택해서 어쨌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MZ 세대 그 경호관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응원봉 민주주의를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해봐야 되는 측면도 동일한 것인데 계엄 사태가 났던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로텐더홀에 있었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질서 유지했어요. 이거 위험하세요. 글로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무서웠지만 장갑차 앞에 서 있는 게 무서웠지만 시민들이 장갑차를 정말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던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가 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뇌부들은 야 다 잡아들여 도끼로 뭘 하고 뭐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해라고 윤석열은 지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현장 지휘관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유혈 사태나 우리 시민이 다쳐. 평범한 시민들이야.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호처에 있는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야 이거 지금 내가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엮여가지고 평생 다닐 속된 말로 직장을 동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감옥 갔다 오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요새 세상에 정년 보장된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경향신문 정년 보장되죠. 좋은 회사입니다. 예. 안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근데 경호처에 있는 MZ세대들은 이거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한 가장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괜히 앞에 나가가지고 설치다가 큰일 난다. 우리 다 굶어 네. 죽는다.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계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면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야, 윤이 돌아오면 차기는 나야. 어? 내가 차기 경호처장이야. 줄 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설설이지만, 네. 설설설입니다. 예, 고발하지 마세요. 예. 고발은 안 됩니다. 이미 네. 충분합니다. 고발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경호처 내부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제거를 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체포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윗선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을 향한 뭔가 호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뭐 예. 현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도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내란과 동행할 것이냐, 이제 내란 동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과 동행할 것이냐. 네. 현장에서 선택하라고 계속 이제 경찰 쪽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네. 재차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